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논리와 논술로 만나게 됩니다. 혹시 영상 1주차, 2주차 잘 봤나요? 제가 유시민보다 잘생겼죠? 한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강원구 씨보다 잘생겼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꼭 부탁하더라고요. 4학년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가 영상을 제가 찍고 나면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제 방이 있는데 이때 꼭 뭘 하라냐면 둘째 때를 얘기했어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볼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4학년에 올린 것이 구독자와 그 다음에 좋아요가 제일 높지 않을까. 현재 제가 유튜브를 처음 이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제가 어제 확인한 거로 6명. 2학년, 3학년이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자, 아쉽지만 자, 하고요. 우리 논리와 논술입니다. 그 교과 논리와 논술 과목이 예전에 필수 과목이었는데 요즘 점점 이제 채택을 안 하는 학교들도 서강대학교도 좀 있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 이게 우리가 대학교 논술이 굉장히 광풍처럼 불었을 때 대학교 논술은 누가 가르쳐주지? 대입시험에서 학교에서 이걸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감당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해서 사대에서 이거를 예비교사에게 이 능력을 키워준다. 해서 탄생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과목은 두 가지를 되게 목적을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논리적인 사람, 논술을 쓸 수 있는, 즉 논증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돼야 돼요. 교사 스스로, 자기 능력.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사용해서 논리적인 글을 요약해보고 그런 건 내 스스로 논리적인 그 능력을 갖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가르칠까라는 부분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과제를 냈습니다. 영상 첫 번째는 내가 이거를 그냥 내 스스로 봐도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교수학습으로 치환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어떤 사람은 동기유발 자료로 쓸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수업 중 전개 과정에서 쓸 수도 있겠고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 과정에서 업무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슈퍼라고 하는 게 됩니다. 짧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제가 어디 특강 나갔을 때 글쓰기가 두려운 이유 같은 것들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설명하는 것과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논리와 논술에 여러분들에게 올해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를 약 3년 동안 가르쳤는데 3년 동안에 논증의 탄생으로 주로 가르쳤는데 논증의 탄생이 안타깝게 절판이 되는 바람에 책을 부랴부랴 더 선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로지컬 라이팅이고 하나는 강원구의 글쓰기입니다. 자, 논증의 탄생은 선배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홈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3권인가 있는데 안타깝게 도서관에 지금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선택한 사람이 있겠고 두 번째는 로지컬 라이팅이에요. 이거는 제가 임용시험보다는 취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취업해 줬습니다. 왜 표지가 다르냐고요? 저는 그것까지만 스페셜 에디션 판을 샀어요. 그래서 이 표지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장 많을 거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로지컬 라이팅이고 로지컬 라이팅에 대한 거고 미안해요. 로지컬 라이팅은 취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이나 또는 경영학 이런 쪽 그래서 회사원 또는 공무원이 됐을 때 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는 할게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그것도 아니고 약간 그 에세이처럼 느낌도 나는 강원구의 글쓰기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한 거 제가 놓쳤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과 제가 표지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만 영어 쓸게요. 다시 한번 스페셜 에디션 판에서 특별판으로 나왔던 거에서 표지가 좀 다릅니다. 강원구의 글쓰기. 이 부분이 유명한 거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연설하든지 어디에 스피치를 할 때 연설 비서관인데 그거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고 지금 온라인에서 제가 유튜브로도 몇 개 소개했지만 유튜브에서 강원국의 글쓰기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어느 대학 또는 어느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특강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 특강 내용을 잘 듣다 보면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글에 있는 내용이 군데군데 나오기도 해요. 이분의 나중에 지론이 나오거든요. 특강을 먼저 하고 특강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글로 정리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특강 내용과 글 내용이 많이 겹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 과제를 보면서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2인 1조로서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잘 알게 소개할까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깊게 이해하겠지만 목차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번째, 논증의 탄생입니다. 자, 크래프트 오브 아규먼트입니다. 아규먼트, 논증의 탄생이라는 책이고 조셉 윌리엄스가 지은 책입니다. 책이에요. 다음에 로지컬 라이팅이라는 책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지컬 라이팅을 혹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느낌이나 또 배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 자매품처럼 되어 있어요. 같은 저자가 썼는데 로지컬 싱킹을 쓰고 나서 로지컬 싱킹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어떻게 쓸까로 만든 건 로지컬 라이팅입니다. 책이 두께는 이 책과 원래 읽었던 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취업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썼다고 했는데 임용시험 보는 사람들도 이 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쓸까도 필요해요. 학교에서 글쓰기 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이 맥킨지식이라는 말을 써서 혹시 그 산업회사의 주로 그 예시들이 주로 기업체의 예시이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을 이제 추천한 것 뿐이지 우리가 논리성을 키우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따가 뒤에 설명 좀 하겠지만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설명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예시에서 만날게요. 세 번째는 강원도의 글쓰기입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 또 있습니다. 회장님의 글쓰기 등등 높은 분들을 좀 모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아니지만 옛날에 대우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 모시면서 주로 했던 글쓰기 예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쓸까라는 부분을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논증의 탄생입니다. 됐죠? 이렇게 있어요. 논증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지금쯤이면 다 요약이 끝냈기 때문에 어떤 글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을 고르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읽은 사람, 요약을 했던 사람의 입장과 안 읽었던 사람 입장이 있으니까 저는 안 읽었던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논증이란 무엇인가, 아규먼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논증적인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챕터 2에, 챕터 1은 어떻게 보면 이 글에 대한 안내, 서론과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제가 쓰기 또는 작문, 국어교육에도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에 쓰기는 누구의 관점에서 써야 되느냐? 독자의 관점을 드러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눈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라. 그 다음에 독자의 관심을 어떻게 끌 건가? 내의 관심이 아니라 독자의 관심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글이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읽고 싶은 글이 아니라 내가 쓴 글은 소통이 되냐면 읽는 사람, 독자가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싶은 글이 된다라는 글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논증 기술, 테크닉이에요. 또는 스킬,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논증 기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럼 주장을 표현하고 나면 주장 다음에 항상 우리가 따르는 말이 뭐죠?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라. 그것이 우리의 챕터 5예요. 이유와 근거를 해요. 그 다음에 근거의 보고. 근거의 보고는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있죠.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오늘 날짜가 3월 25일이에요. 찍고 있는 날짜가 3월 25일 날짜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발생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확산세가 있다라는 근거를 가져오는 건 유럽이나 미국의 확산 속도, 사망자가 일어나는 그런 추이를 잘 보는 것,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 그 근거를 가져온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계속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 그 근거의 보고는 뭘 가져야 되냐?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오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에 전제라는 부분도 있어요. 전제라는 부분. 다음에 반론 수용과 반박. 우리 이거는 반론 수용은 어디에서 많이 해봤었나요? 혹시 1학년 때 기억나나요? 토론 배울 때 반론. 그죠? 반론 꺾기. 이런 말을 할 때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반론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뭘 대처를 잘하고 있냐? 아직도 100명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를 아직은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는 늘고 있지만 어떻다? 전 세계의 사망자 비율보다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낮다. 또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추세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도 아직은 결론 난 게 아니다 등등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서로 뉴스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논증을 대한 기술이라는 파트 2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3, 4가 되어 있어요. 3은 뭐냐면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논리적 사고와 가장 비슷한 말은 우리가 총론에서 배운 거라든지 또는 국어과 교과 영역에서 배운 거라면 논리적 비판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비판적일 때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것이 그래서 논리적 사고에서는 첫 번째 나오죠. 추론이 나와요. 추론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써봤습니다. 추론은 어떤 능력이었었죠? 추론적 이해가 있었어요. 내용, 사실적 이해 있고 추론적 이해가 있고 그다음 비판적 이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추론, 사실 추론 형식. 그 다음에 의미를 찾는 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원인을 찾는 건 어떻게 할까? 원인이 인과관계에서 어떤 거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지금 바이러스를 조사하는데 역학조사도 원인을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감염된 사람이 어디에서 왔을까 찾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논리적인 증명을 할 때는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역학조사도 원인을 찾아내려면 치료나 또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거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이 사람을 잘 감염해서 안 이루어지게 막을 수가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겠죠. 등등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논쟁의 언어. 자, 명확하고 간결하고 상상하게 문제 다듬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가 12번 챕터가 있습니다. 12장은 조금 있다가 프린트를 통해서 어떻게 글을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쓸까? 클리어한 글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별도 프린트를 통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나온 거 아래에 읽어야 될 글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제 논쟁의 상상에 나오는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은 부록이 있어요. 부록은 어떻게 되냐면 글쓰기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글쓰기 전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글쓰기 전략이 한꺼번에 쭉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요. 글쓰기 전략이 중간중간 챕터에 가다 보면 나오게 돼요. 책 중간에 넘기게 되면 글쓰기 전략이 중간중간 나오게 됩니다. 챕터에 1에도 나오고 8에도 나오고 등등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안내 조금 있다가 이 화면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논증.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냥 해볼게요. 귀납과 연역이 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질문에서 우리가 유기추리가 있었습니다. 유추는 어디에 속했었죠? 우리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나왔었는데 유추? 귀납일까요? 연역일까요? 그렇죠? 예, 귀납의 한 종류였다. 우리 2년 전 임용 시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원리로 간다. 구체적인 특수한 사례들을 통해서 간다. 그 다음에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사례로 간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얘기했죠. 귀납은 개인적인 것 또는 구체적인 것 그래서 하나하나 모아서 어디로 가느냐? 일반적인 걸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배웠던 기억이니까 개인적인 것, 구체적인 것 출발이다 라고 했어요. 연역은 여기 나왔지만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 개인적으로 간다. 즉 연역 이응이니까 이응 일반적 이렇게 어떤 기억도 납니다. 지금에서 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것도 아니 두 개가 개념이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었죠. 자, 논증의 탄생. 이게 아까 정확히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자, 글쓰기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생각하고 읽고 토론하기, 준비하기 계획, 그 다음에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이 순서만 보면 혹시 기억나나요? 준비와 계획. 이거 생각하고 읽고 토론하기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예요. 저랑은 뭐였냐면 아기 늑대 쇠머리와 못된 돼지 때 나오던 독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RDE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여기만 보게 되면 우리가 쓰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쓰기 전략이 쓰기 과정 중심 기억나나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 있었죠? 계획하기, 그 다음에 무슨 첫 번째? 계획하기, 내용 생성, 네, 생성하기, 조직하기, 쓰기, 고쳐 쓰기 그런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준비와 계획, 그 다음에 여기 초고 쓰기, 그 다음에 고쳐 쓰기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봐줘도 되는데 이 책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지만 군데 페이지가 혹시 보이나요? 쭉 요거 한 챕터로 만든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와요. 글쓰기 전략 여기 48쪽이 전개가 나오고 나면 145쪽, 90쪽 그 다음에 준비와 계획도 50쪽 나왔다가 이렇게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파트와 챕터 중간중간에 글쓰기 전략이 끼어있는 거 그럼 책 속에
최적의 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따로 모아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정리하기 싫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걸 제시 줄게 제가 프린트로 요약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별도 수업을 다닐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진짜 쌤들 한번 할게요. 요겁니다. 진짜 아까 싫다고 그랬죠? 싫다고 그래서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요약만 냈더니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요 부분에 정확하게 부분을 저희가 세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요약만 쓰라고 했으니까 저도 숙제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논증의 탄생, 글쓰기 A, 논증의 탄생 중에서 그입니다. 아까 글쓰기 숙련도에 따른 논증들은 4가지 범주는 아닌다고 그랬어요. 아까 차에서 잠깐 보였었나요? 첫 번째는 생각하고 읽고 토론하기. 그 다음에 준비하기에 초고쓰기, 고쳐쓰기 라는 부분 나눠져 있었어요. 이게 4가지 전략이라고 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게 여러분들 했던 걸 정리한 건데 어떻게 되죠? 생각하고 읽고 토론하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읽고 토론하기라는 부분을 4줄 정도로 지금 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기, 자, 요거 말고 좀 다른 거를 해서 보여줄게요. 요거는요. 요겁니다. 자, 이게 화면이 조금 작거나 좀 불편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은 프린트를 보면 되겠어요. 프린트를 그대로 제가 옮긴 거거든요. 준비하기, 논증을 설계하는 3가지 전략. 되게 재밌어요. 아무런 계획도 짜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글쓰기 교재에 대한 표준 기준을 따른다. 논증을 할 때마다 계획을 새로 짠다. 무슨 얘기냐? 제일 편하겠죠. 첫 번째가 아무 계획도 안 세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죠? 그러면 글 쓸 때마다 계획을 짜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글쓰기 교재에서 제시하는 표준 논증 구조를 따르고 변형을 조금씩 전이시켜서 한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에 박힌 논증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논리 논술에서 쓸 때 또는 교직 논술, 임용시험 보는 학생들 대상할 때 교직 논술은 거의 판에 박혔어요. 서론이 나오고 가운데에 써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쓸 부분이 있습니다. 교직 논술에 대한 실습은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강의 시간을 저도 어떻게 팀을 짤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아직 실습 날짜가 서로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렇죠? 빨리 나가는 사람은 첫날 4월 6일에 나간다고도 들었는데 4월 6일에 나가게 되면 저 만나지도 못하고 이 강의를 만나지도 못하고 강의에 나갔다 오면 벌써 중간고사가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4학년들은 이제 강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서로 빨리 이거 온라인 강의가 언제까지 딱 지금 4월 6일에 딱 대면 강의가 이루어진다 확정이 딱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갑자기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폭증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면역 또는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자, 초고 쓰기가 있어요. 초고 쓰기의 핵심이 뭐냐면 무조건 글을 써야 해요. 무조건 글을 써라. 그건 어떤 책에서 얘기하냐면 강원국의 글쓰기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지 말고 무조건 들이대고 쓰라는 얘기예요. 강원국의 글쓰기에 뒤에서 설명해줬는데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인디아는 기우제를 들으면 무조건 비가 온대요. 그런 게 있어요. 오, 대단하네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들린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가 오는 거죠. 기우제. 예를 들어 100일 동안 하면 100일 동안 기우제를 들으니까 일단 기우제를 들으면 비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강원국도 얘기합니다. 글이 잘 써질 때까지 써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만 생각하지 말고 뭐 펜을 들든지 아니면 자판을 무조건 들이대다 보면 또는 심지어 강원국 씨는 무슨 얘기도 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꼭 쓸 필요도 없다. 중간부터 쓰든지 끝부터 쓰든지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채워지는 게 우리의 뇌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중간 쓰고 나면 앞뒤에 뭘 할까 실제로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약하게 글을 냈잖아요. 요약하게 글을 냈더니 예를 들어 논증의 탄생을 요약하려면 파트 1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예를 들어 파트 2부터 하면 돼요. 한 챕터 3이 되게 정리하기 힘들면 챕터 4부터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붙일 수 있고 그럼 붙이는 능력은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게 강원국의 글쓰기. 우리가 에세이처럼 써있지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막다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멈추고 펜을 들라. 생각을 들어가려고 펜을 들라. 그 다음에 작업서를 꺼라. 라고 할 수 있고 한두 문장은 무조건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을 조율하는 고쳐쓰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고쳐쓰기는 뭐냐면 서론과 결론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특히나 아까 얘기했죠. 이 책이 서론과 결론 또는 논리적인 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소와 Y, 소 뭐 이렇게 해서 따지는 부분 또는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고쳐쓰기가 되죠. 여기까지가 첫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게 글쓰기 완투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글쓰기 전략 3회 계약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중간 나왔다겠죠. 중간중간 나온 걸 저는 한꺼번에 쭉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똑같이 패턴은 똑같아요. 아까 네 가지라고 했죠? 생각하기, 읽기, 토론하기, 준비하기, 초고수기 똑같은 파트로 정리되는 게 3회입니다. 글쓰기가. 문제 진술이 뭔지, 그 다음에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기 위한 호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감대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고쳐쓰기 때는 뭐 해야 되냐? 서론과 별로 똑같이 검토해라, 공통주의 검토해라, 제목을 붙여봐. 같은 패턴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되게 요약되어 있냐? 예시나 이런 것들을 뺐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논증의 탄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글쓰기 전략 부분만 가지고 와서 서로 읽어줘도 돼. 서로 그 부분 중간중간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관련되냐면 장문교육론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파트만 뽑아서 읽기에도 괜찮아요. 그걸 발췌 읽기라고 하죠. 발췌 읽기도 됩니다. 글쓰기 전략 4파트를 정리한 겁니다. 똑같이 가지고 아까 뭐 하나가 빠졌죠? 4파트에서 뭐가 빠졌죠? 네, 생각하기, 읽기, 토론하기는 빠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자들이 어떤 이유와 기대해야 할까 등등 연구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프로젝트성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장을 진술할 때는 초고 쓸 때는 구체적인 어휘를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휘를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스타일이라는 언어학자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추상어를 쓰는 사람과 구체어를 쓰는 사람, 정밀어라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구체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잘 아는 사람들이 맥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것 좀 가져와봐 라고 하면 그것 좀 가져와봐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맥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죠. 그것 좀 가져와. 언어 속에서. 그거는 TV 리모컨일 수도 있고 휴대전화일 수도 있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로 해서 그것 좀 가져와게 되면 저는 모르게 되죠. 그럼 그거 뭐냐? TV 리모컨 좀 가져와봐 이렇게 하는 구체어 그런 얘기를 번스타인이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고쳐쓰기. 지나치게 단정하는 주장은 우리가 지금은 거의 그런 거 없어졌는데 선택적 시험을 볼 때 답일기에 있어요. 뭐뭐만, 단지, 꼭 이거다, 뭐 이런 거, 그냥 한정하는 말, 이런 것도 있으면 그게 답일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하는 단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글쓰기 전략 5라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준비해서 얘기해드립니다. 뭘 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이거요. 병렬 구성이냐, 직렬 구성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렬 구성이냐, 직렬 구성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나중에 이 책 읽는 사람, 특히 논증의 탄생 읽는 사람은 좀 더 주목해서 봐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중에 따라서 독자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아까 맨 처음에 판에 박힌 구조를 빼라겠는데 이때 구조에서 병렬이냐 또는 직렬이냐 또는 이걸 연합할 수 있어요. 직렬, 병렬, 병렬.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예전에 제가 2019년에 배웠던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전지 연결을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건전지 연결, 병렬 연결, 직렬 연결 또는 직렬, 병렬 혼합된 것도 있죠. 그래서 몇 번트가 지나가느냐 그런 시간도 너무 오래된 얘기라고요. 한번 해보면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초고쓰기, 이유와 근거의 균형 잡기.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추세다라는 거를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제시할 때 데이터를 너무 많이 제시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 해라라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6번 볼게요. 6번 똑같이 이제 다시 세게 얘기해 보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생각하며 읽기, 토론하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6번에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도 배웠던 저작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꼭 밝히라는 부분이 됩니다. 출처. 제가 출처 밝히는 거 강조했던 그게 뭐였냐면 교과서 분석 때 출처는 참고문을 꼭 다루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를 활용하는데 독자들이 어떤 근거를 신뢰하는지, 어떤 출처가 더 신뢰를 보이는지. 예를 들어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신뢰를 올 확률이 높아요? 박사논문이 더 신뢰를 올 확률이 있죠. 물론 석사논문이 100% 그런 건 아니에요.
학습능력도 더 뛰어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실력을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국어교육학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국어교육학을 수학과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국어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것도 실제의 문제. 뭐 우리가 혹시 임용시험 보는 사람들 이거 땡땡의 땡땡땡 하자의 공신력이라고 하려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출처는 공신력 있는 거를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자의 공신력을 위해서는 기록물을 메모한다든 인터뷰 잘 보세요. 어떤 걸 할 때 그쪽에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은 최고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옮겨쓰기, 풀어쓰기, 줄여쓰기 라는 부분이고요. 한 문제 글쓰기, 그 다음에 요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표절 시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 표절 시비를 위해서 우리 학교는 제공하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면 뭐가 있냐면 카피킬러라는 게 있어요. 한 번씩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카피킬러를 한번 검색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나서 카피킬러에 한번 넣어보면 표절률이 몇 %라는 거 얼마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절이라는 건 누군가 인용했다, 출처를 달아주면 괜찮은데 인용하지 않고 썼는데 내 글이 알게 모르게 썼는데 내 글이 남은 거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처 표시해야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논문을 내게 되면 꼭그 카피킬러 같은 곳에 들려서 표절률, 인용률이 몇 %라는 보고까지, 리포트까지 같이 내는 경우가 지금의 추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고서 쓸 때 꼭 한번 해주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생용 또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꽤 많은 비용을 그 카피킬러라는 회사에 제공하고 있어요. 몇 천만 원의 비용을 내면서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표절 방지를 위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 쓰기 윤리에 대해서 나오죠. 저작권과 관련된 거. 저작권과 관련된 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네, 됐나요? 자, 이것이 글쓰기 전략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걸 아주 간략하게 제시해 봤습니다. 좀 더 공부하면 좋겠고요. 다시. 다음에 하는 건 이거예요. 논증의 탄생. 논증의 탄생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명확하게 글쓰기라는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글쓰기. 2020년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주로 생각되니까 4월인데 다음 프린트에서 3월이라고 나온 걸 볼 수 있을까요? 이 제목이 스타일 포 클리어 랭귀지. 아까 여기서 썼었죠? 클리어하게 썼으면 좋겠다. 클리어하게라는 건 명쾌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온 거고요. 그 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걸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글 비교해봐라. 1A와 1B를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어떤 글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나요? 우리 교재에 나온 거를 그대로 제시한 거예요. 혹시 논증의 탄생 안 읽는 사람도 이거 가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왔어요. 같이 공유하자는 입장이 됩니다. 어떤 건가요? 네, B라고 지금 촬영을 하는 학생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B.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거기까지 답할 수 있으면 좋죠?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해서 1A는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주어 선수로만 찾아봐도 돼요. 쉽게 얘기해요.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정치 체제의 불안정이 대중 민주주의 결과물은 연방주의의 주장은 여기까지인 것 같죠. 근데 B는 1B는 연방주의자들은 뭐 주장한다. 그렇죠? 훨씬 더 간단하게 되죠. 그렇죠? 문장이고 첫 번째 1A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문장입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세 줄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명쾌하게 글쓰기는 주어 서술어를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긴 문장, 복문 같은 거를 단문 정도로 가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명쾌하게 글쓰기의 원칙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겁니다. 주어 행자는 주어와 일치시킨다. 주요 행위자, 행위자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물질 주어보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생물 주어가 나타날 때 훨씬 더 명쾌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먹는다라고 할 때 먹는다와 같은 행위자의 행동, 동작 이거를 서술어로 넣으면 좋다.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는 가까이 넣어라. 이제 주어와 서술, 그래야 안 헷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와 서술어도 가까이 넣어라. 수식어와 비수식어도 가까이 넣어라. 이런 게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활용할 때 검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쓰기 전략 중에 고쳐쓰기 배웠죠? 고쳐쓰기 할 때 맨 마지막 문장을 본다. 또는 윤문을 한다라고 하죠. 비문을 고친다라고 할 때 이 관점에서 봐줘도 돼요. 그 다음에 원칙 4는 독자에게 친숙한 정도로 시작한다.
즉 점점 아는 것부터 점점 모르는 걸 할 수 있다. 물론 충격요법이나 갑자기 동기유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모르는 걸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보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 4와 5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익숙한 걸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낯설고 복잡한 정보는 뒷부분에 넣는 것이 좋다.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게 딱 나타나게 되면 이건 뭐지? 라고 해서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글의 주어들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주어가 한 문단에서 주어가 2개, 3개가 나오면 헷갈리는데 주어를 2개 쓰면 좋겠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뒤에 하나하나 설명이 돼요. 이겁니다. 원칙이 프린트를 나올 거예요. 근데 이야기해주던 독자들이 한다. 주어로 삼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A의 요금이죠. 지금 설명 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장은이고 근거로 한다가 뭐였어요? 근거로 한다가 서술어였어요. 그런데 1, B에서는 주어가 뭐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처음 보라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네, 그렇게 글을 한번 써보면 좋습니다. 긴 거. 그죠? 어떻게 돼? 결국 결론은 뭐다? 어떻게 보셨다? 주어 행위자의 이름은 짧고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고치면 명쾌하게 글쓰기의 첫 번째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원칙이 주요 행위자의 동작을 서술어 자리에 넣는다고 했어요. 자, 정치 체제의 불안정이 대중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는 연방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연방주의자들은 대중민주주의가 정치체제를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글이 있는데 어떤 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가요? 이해하기 쉽다는 건 명쾌한 게거든요. B죠. 그죠? 이 A는 서술어가 뭐뭐이다예요. 뭐뭐이다는 여기에 쓴 것처럼 이게 우리 국어적 문법 해석은 아니에요. 영어를 번역한 책이니까 비인 주어 또는 약한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B의 서술어는 불안하게 한다, 주장한다, 구체적인 동작을 갖고 있어서 강한 동사라고 합니다. 즉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 주장 동사는 동작은 어떤 게 좋다? 강한 동사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쉽죠. 이 A보다는 이 B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면 명쾌하게 쓴 글이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으면서 봐줄 수 있습니다. 지금 비인 동사, 약한 동사, 강한 동사라는 건 국어 문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영어권에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관계가 있는 것들을 가까이 놓으면 좋겠다. 일단 예시 볼게요. 주어 서술을 가까이 놓아라. 아까 목적어와 서술을 가까이 놓아라 이런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주어 서술 볼게요. 3A.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도 그런 행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즉 첫 번째 밑줄 친 게 2개예요. 주어가 2개고 서술어가 2개입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뭡니까? 말한다죠. 그렇죠?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어요. 주어 서술어 쉽게 얘기해서 이걸 쓴다면 뭐가 되냐면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여기 서술어하고 얘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주어 서술어 이렇게 관련되고 즉 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도 그럼 주어 서술어죠. 얘는 주어 서술어고 이것이 원래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주어 서술어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돼요. 이해되나요? 훨씬 더, 즉 무슨 얘기냐? 얘하고 이 주어와 이 서술어는 굉장히 멀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한다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를 가까이 놓은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겠나요? 봅시다. 하나 더 볼게요. 목적어와 서술어를 가까이 놓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네. 잘, 혹시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던 프린트를 통해서 같이 봐도 됩니다. 법규를 외국 투자자들이 믿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지 못한 사회체제는 운영할 수 없다. 외국 투자자들이 믿고 활동할 수 없도록 법규를 정비하지 못한 사회는 뭡니까? 법규를 정비하지 못한, 즉 법규, 목적어와 서술어가 되게 뭔데 이걸 찾기 되게 힘든데 순서만 바꿨어요. 어떻게 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믿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지 못한. 이거 오탈자 있는 건 아닌데 서술어와 서술어와 목적어죠. 목적어와 서술어를 가까이만 놔도 이해하기 훨씬 좋다. 즉 명쾌하게 읽을 수 있다는 예시가 됩니다. 3-3은 훨씬 더 쉽게 갈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되죠? 충분히 쭉 넘어가 읽어도 알 수 있는 거니까 4입니다. 독자에게 친숙한 정보를 시작해라. 5입니다. 5까지 같이 읽어도 돼요. 4, 5가
같이 연결되는데 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을 최소한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는 최근 노력 중에서 됐다. 이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을 최소한 한 번씩 바꾼다라는 거는 뭐냐면 바꾼다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전공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나요? 4와 5를 낯설고 복잡한 정보는 뒷부분에 놓고 앞부분에 놓고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4, 5를 갈 수 있으면 좀 좋습니다. 물론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전공을 바꾸고 수정한다는 건 되게 둘 다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대학생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낯선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가 다 익숙할 수 있어요. 전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고라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6번은 뭐죠? 주어를 일관되게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거요. 7A와 B 있습니다. 여기는 주어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실비에는 주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새로운 명확합니다. 아까 원칙 6가지를 벗어나 간결함과 생생함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더하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8A와 8B를 읽었을 때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 제가 보면 혹시 잘 보면 여기에 있고 이렇게 약간 보딕체로 쓴 부분이 있어요. 보딕체로 쓴 부분이 있거든요. 보딕체로 쓴 부분이 어떤 게 훨씬 더 나은 건지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을 수 있어요. 믿음이다. 이거는 뭐였죠? 아까 이거 붙이면 약한 동사. 그렇죠? 근데 금지해야 한다. 또는 실천해야 한다. 이건 뭐죠?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죠? 강한 동사라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도 제가 간략하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했다기보다는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결하게 글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반복과 혼란을 좀 뺐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 간격과 혼란을 뺐으면 좋겠다. 볼게요. 자, 9A 볼게요. 생산성의 다양한 측면이 개선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술력보다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가 가장 먼저 작동되어야 한다. 와, 어떤 걸 뺄지 잘 헷갈리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면 좋다. 오이들을 뺐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뺐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특정한 실제로 이런 것들입니다. 정확한다. 이런 것들도 빼면 좋다. 완전 무결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반복 안 해? 신뢰할 수 있는 만 써도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반복이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빈틈없이 신중하다면 빈틈이 없는 거고, 언제나 항상 같은 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과속평가 자체가 지나침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아까 뭐 기억나나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9A를 어떻게 바꾸면 좋다? 이렇게. 첫 번째 그냥 눈에 띄는 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9A는. 어렵죠? 근데 9B로 오면 뭐가 돼요? 얼마나 더 간결해졌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잘 한번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 분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모님의 자녀 중에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볼래? 자,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 중에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볼래? 이걸 더 줄여볼래? 우리 부모님의 자녀 중에서 나이 많은 남자가 누굴까요? 오빠? 그렇죠? 그냥 오빠 만날래? 그렇죠? 아니면 형 만날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렇게 길게 뭐 추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개를 고쳐 써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보세요. 나보다 더 간단한 게 있는지 한번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고 이것도입니다. 고쳐 써보세요. 이거 내가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써서 내야 됩니다. 자.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잘못된 곳을 고치지 않았다. 이거를 굉장히 더 적은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 써보세요. 자, 아까 뭐 우리 형 만날래?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고쳐보는 거 한번 여러분 실습해보세요.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되게 이렇게 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 세심하게 등등 잘못된 곳을 고치지 않았다. 등등 이런 것들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고쳐보기 바랍니다. 얘는 의미 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야? 한 줄. 자, 누군가 체스 게임을 두기 위한 규칙과 전략을 배우려 한다고 상상해봐라. 이거 간단하게 보여줄 거야?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간단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것도 우리가 고치면 글쓰기 제가 놀리는 집에서 내는 중입니다. 체스 게임을 두기 위한 규칙과 전략이 뭘까요? 그냥 체스 배우는 거예요. 누가 체스 배운다고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다면. 그렇죠? 체스 배우는 거에 전략 게임 다 들어가는 거죠. 같은 말 반복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고쳐서 써보세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논쟁의 탄생 책이 있는데 논쟁의 탄생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이 없는 사람들 써보고 논쟁의 탄생 읽은 학생들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주의점이에요. 간결하게 쓴다고 의미를 다 담지는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써달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건 다른 말이에요. 무조건 짧게만 쓰라는 건 아니라는 주의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결하게 쓰는 것, 단순하게 쓰는 것 들어가겠지만 직접적으로 써라라는 말과 주요 행위자를 주어를 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로 놓아라. 근데 첫 번째 글은 짧아요. 그렇지만 정보가 빠짐으로써 내용만 전달하게 되니까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13A보다는 13B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보나 내용을 들어가면서 짧게 쓰는 거. 그게 우리가 논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생하게 글을 쓰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어떤 말을 쓸까? 이게 좀 소관돼요. 돼지다, 죽다, 사망하다. 잘 써야 돼요. 어떤 말을 언제 써야 좋을지에 대한 것. 예를 들어 소고, 완전히 마시간 사람, 일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격식어는 지적능력이 해석된 사람. 이건 예를 들면 병 같은 사람 너무 겠죠. 사실 병원은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써서 문제긴 하죠. 법원이.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얘기해 주는 거에 있고요. 그다음 이런 거 있습니다. 중립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드러나는 것. 임신중절이라고 썼다라고 하면 중립적인 거고 근데 감정적인 거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을 씀으로써 의미가 뭘 나타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본다, 테스트한다. 외래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를 쓰느냐 학문적인 어를 쓰느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 잘 읽게 하기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의 목적이라고 하면 독서 능력 신장 이런 말을 쓰게 하죠. 그렇잖아요. 학술적인 용어를 쓸 때 담론 세계는 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보편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볼게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안 반가울 수 있는데 빨갛게 쓰여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러분들 한글로 파일을 올릴 거니까 한글 파일에 고쳐쓰기 실습을 다운받아서 이걸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저한테 여기 나왔지만 파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는 거는 학습활동 과제란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일찍 할 것 같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보세요. 여기까지 2페이지. 그 다음에 요거 추가 고쳐쓰기 방법에 대한 건 조금 저장해 놓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고 나면 이거 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실습을 할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면 되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이 실습도 5개요. 5개인데 이것만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있지만 이게는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랑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고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 질문이 있어요. 이거 주어가 서술 어디 있느냐, 주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등등은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안 반갑다고요? 반갑지 않지만 이거는 논쟁의 탄생이 있든 로지컬 라이팅이 있든 다 써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렵지 않으니까 유학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실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실제로 이거 오프라인 수업만 계속 할 때도 이거 집에서 써오고 과제를 제출했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제출만 달라진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과제까지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갈게요. 자, 오늘 논쟁의 탄생을 중심으로 했지만 논쟁의 탄생이지만 우리가 논리적인 글쓰기, 보편적인 걸 다 다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교재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얘기하죠. 로지컬 라이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 안 읽은 사람도 있을 텐데 책 안 읽은 사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지 구성과 표현으로 돼 있거든요. 메시지 구성을 어떻게 할까? 즉 우리가 쓰기의 개념으로 보면 내용 생성과 구성,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좋다. 주로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비즈니스 글쓰기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곽을 잡는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 구성입니다. 아까 써보셨다면 본론은 논리적인 말을 한다. 그 다음에 MECE라는 말 매우 중요한 말이 등장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다뤄줄게요. 또 하나 so what 그 다음에 뭐죠? 와이소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갈렸거든요.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해도 좋은 논리적인 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예시들을 아마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알지만 이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논리적 규격, 병렬형 논리구조나 해설형 논리구조. 병렬형은 아까 어디서 잠깐 봤어요. 글쓰기 전략에서. 병렬형이 있어서 뭐가 있었죠? 직렬형이라는 부분에서 또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 구성이고 본론 구성은 로지컬 싱킹. 아까 자매책이라고 했죠? 로지컬 싱킹과 관련된 겁니다. 결론에서 근거로 가느냐, 근거에서 결론으로 가느냐. 아까로 치면, 논리로 치면 뭐 연역적으로 쓰느냐 또는 기하학적으로 쓰느냐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죠? 사례를 들어주고 MECE와 SO와 YSO를 한다라는 부분 설명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가진단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도입부에 이제 쓰기와 관련됩니다. 도입부를 어떻게 쓰면 좋으냐라는 것이 잘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비즈니스 글쓰기예요. 어떤 보고서를 낸다든지 회사 3사에게 어떤 보고서를 한다든지 글쓰기와 관련된 도입부와 관련된 거고 사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왔지만 잘못된 거 메모리 유형, 표제 반복 유형, 인사말 일관 유형 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만약에 혹시 그 학교에 나갈 사람들은 뭐냐면 가정통신문 낼 때 같은 데도 이렇게 관련될 수도 있고 또는 교장선생님께 어떤 계획서를 올릴 때라는 것도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입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도입부가 끝나죠. 그 다음에 메시지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시각화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각화하게 되면 표나 그림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는 인용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제목을 쓰고 중간 제목 또는 소제목을 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때 강조했었냐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인데 그 국어교육에 요약할 때 소제목 같은 걸 중간중간 써주면 좋다고 했고 소제목을 내가 쓰기 힘들면 장절 제목을 그때 갖다 쓰면 되는 거셨어요.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제목을 쓰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호와 관계가 이루어진다. 기호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걸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기호를 하면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 우리 예시글에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메시지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까 문장을 표현할 때는 조금 아까 봤던 논리적 글쓰기에 명쾌하게 글쓰기는 방법 또는 간결하게 생생하게 쓰기도 같이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을 표현한다, 애매하다나 표기는 주의한다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또 계속 나오죠. MEC와 SO와 YSO를 한다. 그 다음에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건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논리의 탄생에 나오는 인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에디팅을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이거 핵심이어서 이거만 얘기하겠습니다. MEC입니다. 영어의 줄임말이었어요. 이거였어요. 상호간에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체로서 누락이 없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봅시다. 우리가 독서 방법